신석정의 꽃덤불은 그러니까 산상의 노래랑 마찬가지로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산상의 노래는 광복의 기쁨이 좀 더 감각적으로 형상화돼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산상의 노래에서 질문받았던 게 뭐냐면 왜 절제된 어조냐? 근데 산상의 노래가 광복의 기쁨을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다 비유적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절제된 어조야. 오히려 신석정의 꽃덤불이 좀 더 감정적이야. 좀 더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좀 광복 직후의 상황을, 그러니까 광복의 기쁨보다는 광복 직후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는 시. 그래서 지금 본문 보면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그러면 이때 태양이 광복, 그러니까 광복을 도모하는 행동은 되게 거룩한 것이고 태양을 등진 곳이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고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여기 좀 중요한데 달빛이 비오듯 쏟아진다. 그러니까 달빛도 빛이잖아. 근데 달빛이 비오듯 쏟아지는 건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태양하고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밝음 어둠의 대비라고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태양은 훨씬 더 밝고 달빛은 좀 어두운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 그 다음 달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떠있는 시간? 밤? 그러니까 이것도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립하고 있다라고 해도 돼. 자, 근데 달빛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 상황은 아니다. 여기 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더 좋겠어.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그러니까 언제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막 그 태양을 의논했던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깝고 힘들게 태양을 의논을 했다는 거지.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막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게 광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면 이게 죽음.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다 이게 우리 민족의 삶을 형상화한 거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형상화했다는 게 조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영 잃어버린 벗은 많이 죽었고 멀리 떠나버린 벗은 많이 떠났고 그러니까 유랑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팔았다라는 거는 이제 변절을 했다, 전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신자, 친일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타협하고 뭔가 회절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절, 전향, 회절, 타협 이런 것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근데 여기 별표해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딱 한 행으로 이루어진 연이잖아. 근데 36해가 지나갔다라는 거는 역사적 사건이야. 얘들아 이런 게 있으면 역사적 사건이 시에 반영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되게 현실 참여적인 시가 되는 거야. 뭐냐면 시가 은유나 비유나 상징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36년은 일제강점기 36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선언하는 의미, 그러니까 선언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그러니까 부사어도 중요하고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됐는데 광복을 맞았으니까 그럼 이게 산상의 노래랑 비교해봐. 광복을 맞은 기쁨이 딱 요 한 줄에 있어. 요 한 줄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우러러볼 수 있게 됐다. 이거 딱 한 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이 사람 걱정이 더 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는 거는 이 사람이 꿈꾸는 태양이 오진 않았다는 거잖아. 우리의 광복이 조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오는 봄엔 그러니까 아직 봄이 안 왔어.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러니까 막 달빛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건 아닌데 아직 그래도 달빛이야. 그러니까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을 이룰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해 안겨보리라라고 했으니까 보리라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인 태도가 강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꽃덤불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서 그럼 꽃덤불은 뭐를 상징하냐 그러면 뭔가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 대립을 하지 않는 화합한 조국 진정한 광복을 맞이한 조국 아니면 우리 민족 공동체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꽃덤불이 가장 중요하다. 화자가 지향하는 건 꽃덤불로 형상화됐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꽃덤불로 형상화한 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태도가 회상과 의지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회상하고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직 과제가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해서 진정한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의지를 다지는 시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산상의 노래랑 함께 할 때 특히 중요할 거다. 내신 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김수영의 사령으로 넘어갈게. 김수영의 사령 별표 하나 해둬야 돼. 김수영이 중요하다.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어, 얘들아.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야. 일단 부정적 현실 속에서 소시민적 태도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찰한 건데, 자괴감이 직접적으로 많이 표출되어 있고, 부끄러움이라던가 자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막 겉으로 의지적인 태도가 엄청 드러나는 시는 아닌데, 이 시를 읽는 모든 소시민에게 성찰과 각성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담겨있는 시다 라고 기억을 했을 때, 이 시도 상당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지적이지 않은데,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성찰과 각성을 유도하려는 의지는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 시. 자, 점점점 이렇게 생략법으로 시작을 하잖아. 말줄임표. 이러면 여기 보면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 활자를 강조하고 있다. 시각적 효과도 되게 중요해. 말줄임표는. 그 다음에 활자 는이라고 했는데 보조사 너무 중요해. 는, 도 다 중요한데 는 같은 경우에는 대조잖아. 그러니까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못 말해. 이것도 있고, 활자에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 점점점 우리 세계에는 자유가 없어. 이것도 돼. 그러면 봐봐. 활자는 자유를 말하지만 책에는 자유가 나오지만 우리가 자유를 배우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에는 자유가 없어. 이러면 되게 좀 역설적이잖아.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왜 자유를 배우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자조적 인식인 거지. 왜냐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나는 자유에 대해서 책만큼 얘기하지 못하거든. 이렇게. 벗이요. 근데 여기 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벗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해야 돼.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고,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럼 그대의 말이 뭐겠어? 활자의 말이니까 활자를 의인화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그거야.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럼 고개 숙이고 듣는다라는 이 구체적 행위는 뭐를 형상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소시민적 삶을 형상화한 거야. 그러니까 소시민적 삶이란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얌전히 있는 거야. 비겁하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그럼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런 걸 반복과 변용이라고 해. 그 다음에 아니냐 않겠지 않아라. 그럼 다 부정어를 쓰고 있어. 이런 것도 일종의 부정어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다음에 부정어법을 쓰면 뭐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럼 부정어법 하면 강조야 강조. 얘들아, 부정어법. 그래서 자괴감의 표현이고, 죽어있는 자신의 영혼을 고발하는 표현이고, 현실을 직시게 하고자 하는 인식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표현이다. 근데 이건 이 시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기억해두면 좋을 듯.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얘들아, 이거 OX 할 때 이거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거 아니야. 황혼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야. 황혼이 시간을 의미할 때는 추상적일 수도 있어. 시간을 뜻할 때. 근데 이럴 때는 추상적인 의미도 함께 하는 것 뿐이지, 황혼 그러면 붉은색, 해질녘,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얘 때문에 그 OX에서는 X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그 다음에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자, 고요함이 바로 소시민을 상징하는 표현이야. 침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 있지?
이것도 약간 시대적 상황을 환기할 수 있어. 우리가 독재와 산업화가 함께 했기 때문에 산업화라는 게 외관이 되게 화려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이라는 건 실제로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인 자유는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해지고 있는 국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여기서 섬세하다라는 거는 나약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은 이제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 행동하지 않는. 아무도 살아있을 때 행동하지 않아. 이 욕된 교회. 그러니까 화자가 현실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그러면 도가 진짜 많이 쓰였는데 이 보조사 도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강조하는 보조사 도야. 그러니까 지금 도가 붙은 거에 대해서 화자는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과거도, 우리의 과거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우리의 현재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일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일이 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회의적인 인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에요 라고 했을 때 김수영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성찰과 각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야. 깔려있는 거야. 암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듯.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약간 어조 자체는 체념적 어조가 아니야. 되게 단정적 어조, 얘들아. 어조가 단정적이면 뭔가 체념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하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표현도 중요하니까.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자, 우스워라 자조. 내가 너무 우스워.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불만족, 내적 갈등, 고뇌, 괴로움, 자괴감, 자조 다 있어. 근데 이걸 체념이라던가 절망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찰과 각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강한 시.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호승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일상적 삶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위선이야. 자신의 위선. 이것도 약간 소시민적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소시민 그 자체보다는 위선적인 현대인들,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돼.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금 전에 김수영의 사령하고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김수영의 사령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만 추구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소시민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각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는 분명히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떠드는, 뭐 생각만 하는 위선적인 현대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약간 완전히 소시민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 이건 비겁하다기보다는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뿐이잖아. 그 다음에 고백적이고 성찰적이고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서 서사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윤동주 시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석은 200과 두보. 그 다음에 그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 얘는 윤동주 시집.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시가 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어떻게 형상화했나만 볼 수 있으면 끝날 정도로 그냥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 얘들아. 그냥 막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런 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러면 이제 사건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구체적 상황, 화자가 겪는. 그 다음에 나는 왜 못하는가 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성찰을 시작. 그 다음에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형상화했는데 이게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새끼 있잖아, 얘들아. 아이고, 자꾸 욕을 하게 되네. 이거는 조금 중요해. 그러니까 내신이라던가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욕설을, 비속어를 시에서 쓰잖아?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조적 태도야.
자기는 이렇게 욕설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 다음에 비판, 자괴감 같은 걸 표출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은 했다고. 자기가 항상 말은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야. 생각은 있지만.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나. 이건 일화를 제시한 거지. 옆에다가 여기 안 써있는데 일화 제시라고 써놔도 돼, 얘들아. 일화를 제시해서 평상시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고백.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그럼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게 이 사람 약간 폭력적이야. 폭력적. 멱살잡이도 하고 구두도 내던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소외된 약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상, 평등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은 막 멱살잡이하고 구두 던지고 폭력적이라고. 그거를 반성하는 시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그럼 화자가 추구하는 목적, 그러니까 화자의 이상, 화자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근데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 하고 반성 성찰. 진실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자, 표현으로는 얘들아 이게 표현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윤동주 시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뿐이야.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 그럼 너네 순례자 뜻은 알아야 되겠지. 순례자는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 그러니까 뭔가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경건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비속어를 던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구한 건 높은 삶인데 실제 내 행동은 낮은 행동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다.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그러면 이 두려워라는 거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두려워라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간단한 시? 특별히 까다로운 거 없고. 자, 이 시가 좀 중요하죠. 이 시는 김수영보단 신동엽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동엽은 안 나온 지 좀 됐거든. 김수영은 어쨌든 한 4년 안쪽에 있고. 근데 김수영은 지금 방금 전에 정호승 시인이 김수영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김수영 씨를 내신해서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근데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김수영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김수영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 신동엽 씨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그 정도로 사랑받지는 않는데, 근데 신동엽 시인하고 김수영 시인하고 똑같이 1960년대 현실 참여 시의 큰 기둥을 이루신 분들이니까 신동엽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특히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고 거짓을 믿고 있어. 그러면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잖아. 이 시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형상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뭔가 또 각성을 유도하는 류의 시야. 극복해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런 극복 의지를 표출하는 시야. 보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건 진짜 질문이 아니라 가짜 질문.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인 거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하늘을 본 적 없고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으면서 봤다라고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수특에도 나오는데 점층적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거 점층적이다. 근데 사실은 점층적이 성립을 하려면 3단계가 나와야지 확실한 건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하늘,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 이렇게 확장이 크게 되기 때문에 점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원래는 점층적 그러면 콜라, 코카콜라, 까만 코카콜라, 맛있는 코카콜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3단계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점층적 표현이다. 네가 본 건 먹구름이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그럼 여기 화자의 정서는 뭘까? 라고 했을 때 너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있고,
먹구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있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으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겠지. 그리고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어.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쇠항아리를 하늘이라고 믿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깝겠지. 근데 연민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먹구름하고 쇠항아리를 하늘로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바보. 그냥 넌 그렇게 평생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화자가. 그러니까 연민을 품고 있다라고 해도 돼. 닦아라 사람들아. 이거 되게 의지적이지. 명령형. 그 다음에 구체적 청자 있고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그러니까 구름하고 쇠항아리를 하늘로 아는 그런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지. 소망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질문 받을 때 이런 게 있어. 의지적인 태도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수능은 의지적인 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의지적인 태도는 반드시 뭐뭐 하리라 이래야 의지가 아니고 소망이 있어도 의지적이고 비판이 있어도 의지적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의지적이고 비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개선하고 싶어서 표현할 거니까 의지적이야. 그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야.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 저녁 구름을 걷어내고 진짜 하늘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외경을 알리라라는 건 삶이 두렵고 엄숙한 것을 알리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의 소중함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는 표현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라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새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왜 연민을 알게 되지? 라고 하면 여기도 좀 해석 조심해야 되는 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쇠항아리를 하늘이라고 믿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쇠항아리라든가 혹은 먹구름을 하늘로 아는 사람들은 홀린 사람에 나오는 군중들이야. 군중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불쌍하지 않을까? 얘들아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해. 뭐냐면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는 불쌍해 라던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불쌍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19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하는데 불쌍하지 않을까? 나 스스로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연민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그러니까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삼가야 되고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아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하늘이 아니라 쇠항아리거나 먹구름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조심조심해야 되잖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럽게. 그래서 서러운 거야. 엄숙한 세상을 별표해야 된다 얘들아. 엄숙한 세상. 엄숙한 세상이 반어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음이라는 게 수특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엄숙함이라는 거는 장엄하고 정숙하고 위험이 있고 정중한. 근데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는 사회를 정중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유하고 평화를 억압하는 사회를 장엄한 사회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엄숙한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서럽게 눈물 흘려. 서러운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 우리 아직 자유와 평화가 없어. 그래서 누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화자는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하늘을 아는 사람인 거지. 티 없이 맑은 하늘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이 화자의 머리 위에도 쇠항아리랑 먹구름이 있는데 화자는 쇠항아리가 쇠항아리인 걸 알고 먹구름이 먹구름인지 아는 사람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쇠항아리랑 먹구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쇠항아리가 하늘인 거고 먹구름이 하늘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럽다는 거야. 나만 하늘이 뭔지 알고 내 위에 하늘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늘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아려야 되고
그래서 너무 서럽고 눈물 흘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절대 절망이라던가 좌절은 아니고 살아가리라. 일부러 행간걸침 같은 느낌도 주고 서럽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리라라는 뜻인 건지 서럽게 눈물 흘리지만 살아가리라라는 뜻인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띄어놨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러니까 네가 본 거 하늘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적이야.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비판하면서 그 어떤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었으니까 의지적이다. 자, 홀린 사람은 사실은 홀린 사람 뜻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반도 있어. 홀린 사람은 홀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홀림을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둘 다를 가리키는 건지 명확하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자는 대중을 선동하는 옐로 저널리즘, 그런 어떤 언론을 풍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이라고 나오는 이분이기도 하고 막 그분으로도 나오던가? 그분이기도 하고. 자, 여기 이분인지 그분인지 알 수 없는 이분은 그 권력층 혹은 우리 사회의 유력자, 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독재자로 봐도 되고 위선적인 인물인 것만 알면 돼. 그분이 일어서서 막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하거나 그분이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막 성난 사회자를 제지하거나 이런 거 다 화자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지배층의 교묘한 통치술인 거야. 통치술. 점잖은 척 하는 거야. 실제로 사회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인 거지. 그거는 이제 읽은 사람들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유령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타당한 비판과 문제 제기임에도 이 사회에서 묻히는 것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부분. 군중들이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치고 사내들이 울먹이고 여인들이 실신할 지경인데 그분의 답변은 일단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 시는 군중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인 시각이 있는 시야. 뭐냐면 그분의 답변, 그러니까 신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이 답변이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실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이 군중들이. 그냥 좋아.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건 되게 맹목적인 거잖아. 맹목적 추종. 그런 군중들의 우매함을 풍자하는 시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은 쉽잖아. 여기에 여기. 이 시는 우화적이고 우의적이고 우회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시다. 그러니까 우화적이다? 어떤 게 우화적이죠? 라고 하면 사회자, 군중, 남자, 여자 이게 약간 좀 이솝우화처럼 짤막한 꽁트처럼 이루어져 있고 또 우의적이다. 그럼 이제 우화적인 걸 다 우의적이라고 해. 빗대서 표현한다 이거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걸. 그 다음 우회적이다. 그럼 직설적이지 않다? 사실 직접적으로 비판한 부분은 없어.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같은 경우에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여기 일반적인 먹이 사슬의 상식 벗어남. 이 부분은 내신에서는 막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 고양이가 들쥐랑 놀거나 참새랑 노는 게 일반적인 먹이 사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거야. 그게 왜? 라고 했을 때 야생 고양이라면 들쥐나 참새를 잡아먹을 텐데 얘는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는 포식 혹은 본능적 혹은 의식주?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애다? 요 정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이 시는 여기서 끝났어.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화자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 어떤 고양이? 이러면 끝난 거란 말이야. 어떤 고양이?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양이로 형상화하고 있다. 끝. 그러면 이제 여기 선생님 잘잘 이런 거 사뿐사뿐 음성상징어 쓴 건 늘 중요하거든. 까망 얼룩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이거는 약간 색채어여서 중요하고 감각어여서 중요하고 까치 같고 아니 얘들아 까치의 원관념이 고양이잖아? 그럼 고양이가 상징하는 게 화자가 지향하는 삶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까치로 형상화했다 이러면 좀 이상해. 까치가 아니라 원관념이 고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한 번씩만 읽어주면 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자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툇마루나 사기 그릇의 우유 같은 물질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들쥐를 잡아먹거나 참새를 잡아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런 어떤 본능적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화자는 좀 이상을 추구하는 고결한 삶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화자는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데 풍장하고 이시하고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되게 동시처럼 가볍게 형상화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 꼬마 참새와 제일 큰 참새의 대비. 그러니까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낼 때 꼬마 참새는 잡지 않을 거. 이거를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보다 큰 이상을 쫓으려는 태도로 볼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는다거나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는 게 편안한 삶은 절대 아니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겠다라고 얘기하는 화자야. 거기서 도망간다, 타협한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시.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잠자리는 비록 들판 위에 집단일 뿐이지만 은은히 빛날 거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눕고 외로운 삶을 추구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땡. 그리고 풍장의 별표. 황동규의 풍장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시 되게 좋아해. 어떤 시? 존재의 소멸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수능에서. 봐봐.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탄생이다가 그 고정희 씨였지. 그리고 풍장에서는 존재의 소멸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다 좀 역설적이야. 존재가 소멸하면 끝이잖아, 끝. 근데 그런 어떤 현세적 가치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연의 순리에 대한 수능을 표현한 거다라고 접근을 하면 되게 달관적이야, 얘들아. 이런 걸 달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음을 슬픈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되게 달관적이다. 이럴 때 달관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물질 문명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 시다로 접근했을 땐 달관적이지 않아. 의지적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필기를 잘해야 되는 게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연의 순리에 대한 수능이다. 그러면 약간 좀 달관적이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 물질 문명에 대한 거부다. 그러면 비판적이고 의지적인 시가 돼. 그런데 존재의 소멸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찾을 수 있어. 자, 보면 내가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근데 풍장이 뭐냐면 풍장이 바람에 노출해서 다 풍화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조장 그러면 새가 뜯어먹게 하는 거. 매장 그럼 땅에 묻는 거. 풍장 그러면 바람 속에 놓는 거.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장례 절차인 거지.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문명 비판적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계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건데 이 세계하고 내가 물질로 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뒷부분에서.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황동규라는 사람이 그 민주화와 관련된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자연의 순리에 대해 순응하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달관적 태도를 형상화한 시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시대의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시로도 너무 쉽게 해석이 돼.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너 이 검색이 심하면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풍장이잖아. 장례. 근데 왜 검색이 심한 게 들어가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이거 OX 거의 다 틀린 것 같은데 얘들아. 군산 전라도에 있어. 동해바다가 아니라 서해바다, 황해바다 혹은 뭐 남해바다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곰소가 이제 군산에서 더 내려간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를 해야 되는데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이러면 이게 약간 좀 화자의 모순된 인식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방 속에 오그리고 누워있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편하다. 죽음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인 거야.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소리 지나.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 삶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죽었는데 정신을 또 잃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역설적이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자, 표현이 약간 다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 차가운 햇빛? 햇빛이 어떻게 차가워? 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햇빛이라는 건 시각인데 차갑다라는 건 촉각이잖아. 막 공감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늦가을이 차갑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건 현실의 어떤 물질들로부터 벗어날 때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면. 여기가 좀 달관적이야. 그러니까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 그럼 너네 열매와 씨, 그럼 순환이지. 이 사람 순환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살을 말리게 해다오. 그러니까 나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지. 어금니에 박혀 녹쓰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서 빛나게 해다오. 그럼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백금 조각을 빛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백금 조각 좋은 거, 이러면 안 되고, 어금니에 박혀서 녹슬던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그러니까 물질과 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백금 조각도 나하고 분리가 되면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도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 약간 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거야. 바람이 이불처럼 덮고,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그러니까 자연을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인식. 화장도 해탈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절차나 형식적인 것을 다 치우고,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비유적 표현.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자연과 화합하고 싶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뭐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의지적이라고 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백금이 자연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백금과 내가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물질과 내가 분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백금이 좋은 게 아니라고. 백금도 되게 부정적인 시어라고. 그러니까 풍장이라는 시 낯선 시니까 중요합니다. 또 이 시가 또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요여서 그냥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달관적 태도를 형상화한 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소망을 표현한 시로도 볼 수 있고, 시대현실을 고발하는 시로도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아까 감시가 심하면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을 수도 있어. 황동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워낙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이렇게 암시를 한 거지, 부정적인 현실을. 알겠죠? 그 다음에 왜 물질 문명하고 독재 정권이 함께해요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재라는 것 자체가 탐욕이야, 탐욕. 그러니까 결국에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독재도 나오는 거야. 그럼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독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문학적으로는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빠삐용으로 넘어와서, 얘들아 이게 약간 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던가, 그 다음에 그 김수영의 사령이라던가 이런 걸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막 엄청 소시민적 태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빠삐용하고 풍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풍장은 뭔가 자유를 추구하고 빠삐용은 그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는 삶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봐. 얘는 되게 안타까워, 불쌍해. 뭐냐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자유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좀, 그걸 추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나는 현실에 안주할래. 그러면 얘 이 빠삐용이라는 시에 나타나는 화자 있지. 이 빠삐용이라는 시에 나타나는 화자는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의 화자랑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의 화자랑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인 거야. 좀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연민도 느끼는 거지. 연민이 없을 수가 없어. 자, 보면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자, 이 표범 한 마리는 동경의 대상일 수 있어. 왜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니까 동경할 수 있잖아. 동경.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못해야. 이 씨는.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안타깝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소시민이라고 하진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막 비겁함을 전면에 내세운 건 아니야. 물난리에 북새통을 틈타 서울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수재의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그럼 이게 한계령의 한계랑 비슷하게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야? 그러니까 수재의 수재 해서 여기 수재 장마나 홍수로 인한 재난 수재 짐승으로 인한 재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난리가 났는데 표범도 뛰쳐나갔으니까 물난리 플러스 짐승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그럼 너네 여기쯤에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약간 행간걸침을 많이 썼어. 일순 마주친 끊고 서늘하게 끊고 박혀버렸다 끊고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이어져야 되는데 또 다음 행으로 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행간걸침을 많이 써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간걸침을 많이 쓴 시를 평가원에서 낼 때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걸 낸 적도 있기 때문에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가 여기에 서늘하게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올 때와 이렇게 행간을 두고 나올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기를 깔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해석을 좀 열어두는 게 좋아.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이게 화자의 인식이야. 그러니까 봐봐. 풍장에서는 모든 걸 벗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나는 고양이에서도 텐마루도 버리고 사기 그릇에 우유도 버리고 그냥 야생 고양이로 들고양이로 막 힘들더라도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막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꿈꾸는데 얘는 바람 같은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유란 뭔가 덧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무엇이길래 그게 뭐라고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그러니까 이 표범 한 마리 때문에 이 빠삐용이 떠오른 거지. 그러면 이 표범 한 마리랑 이 빠삐용이랑 동일한 의미. 그리고 문제 되게 치사하게 됐어. 너네 수등특강 이거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3번 문제 좀 되게 치사하잖아. 잡히고 잡혀도가 표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빠삐용을 의미한다 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았나? OX 같은 거? 그러니까 잘 읽고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이거의 주체는 빠삐용이 아니라 이제 누구? 표범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빠삐용처럼이잖아. 그럼 빠삐용의 원관념은 뭐야? 그럼 표범 한 마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빠삐용 얘기가 아니라 표범 한 마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가.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3명의 드가. 그러니까 드가가 보조관념이야 얘들아. 드가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3마리의 표범. 남아있던 3마리의 표범. 원관념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자 봐봐. 그러나 그럼 시상전환이었잖아. 무조건. 그러나 있으면 시상전환. 그러면 화자가 지금 빠삐용 같은 삶과 드가 같은 삶을 한 마리의 표범과 3마리의 표범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선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내 삶도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3마리 표범하고.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여기 네모칸 친 이유는 이거 인용이야. 인용. 드가의 대사 인용. 그러니까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겠다라는 건 어떤 이상을 추구하거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편안하게 살래. 안락하게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지.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3마리의 표범은 드가 같은 마음으로 남았을 거고 그러니까 3마리의 표범은 동물원에 갇힌 채 살아갈 거고 그런데 나 역시 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동물원 같은 공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성찰.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왜 친근감 넘친다고 했냐면 내가 드가 같은 사람이니까.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자 여기 화자의 외침을 인용한 거야.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의 선택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폄하했잖아. 아까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일 뿐 아니야? 그 다음에 거봐 결국 죽잖아.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그게 결국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라는 걸 꼬집는 시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시야.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나도 드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자유를 덧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게 개새끼랑 똑같은 거. 아까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에서 개새끼라고 외치지 않고 못 견디는 나였잖아. 그럼 개새끼란 표현 왜 썼다고 했어? 선생님 욕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 비속어를 씀으로써 자신을 낮춘다고 깎아내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자기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진짜로 자유를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그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일종의 자조적 태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우의 심포도 있잖아. 여우의 심포도. 아, 저 포도는 실 거야. 이소부 알지? 저 포도는 실 거야 라는 태도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야, 나는 그런 여우 같은 존재다 를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뭐라고 탈출을 해? 거봐 죽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내 삶이라는 거지. 이런 삶은 별로야 라고 깔려있는 거야. 이 시는. 너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니? 이런 삶은 별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신 거지. 그래서 비판적인 거야. 비판적인데 불쌍하기도 한 거야. 연민을 품게도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얘들아,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건 표범 한 마리랑 빠삐용이라고 화자도 생각해. 그런데 이 세 마리 표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자는 성찰도 하고 있고 인식도 하고 있고 연민도 품고 있는 거야. 자유가 가장 이상적인 가치인 거를 드러내는 시야. 있잖아, 이게 지금 종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소리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종이 울리는 순간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거야. 그러니까 종이 울리는 순간, 종소리가 퍼지는 순간, 그걸 시적으로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윤사월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 어떤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억압적 현실 속에서 자유를 확산하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이게 되게 상징적인 시여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가 박남수의 특징이야. 박남수라는 사람이 그래. 자, 그럼 봐봐.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가 종소리고, 그럼 종소리를 의인화해서 화자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다는 게 이제 청동으로 만든 종의 소리라는 거잖아.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날아가는 상승 이미지,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돼요. 청각적 이미지, 하나의 소리가 돼요. 되어 반복. 인종은 끝이 나는가? 자, 근데 인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종이 인내잖아, 얘들아. 인내가 끝났다는 거야. 청동에 gat혀있던 시대가 끝났다는 거지. 물론 얘는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시를 많이 썼던 작가이기 때문에 뭐 독재 정권 하고 연결지을 수도 있고, 이거 만약에 시대적 배경 일제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일제 강점의 종식, 뭐 이렇게 광복 맞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내하고 인고하며 기다렸다는 거지. 억압을. 나는 바람에 실려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자, 그럼 바람에 실려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푸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 웃음은 시각도 되고 청각도 돼. 근데 보통 청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아. 악기가 된다. 청각적 이미지.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가루의 음향이 된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서 가루의 음향이 된다라는 거는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 그러니까 자유 확산 의지를 형상화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입장이 많아. 종소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 자료를 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일단은 나는 종소리, 그치? 그 다음에 진폭의 새가 되어 라는 거는 상승 이미지,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자, 그 다음에 인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소리가 억압받던 때, 그러니까 종소리를 구속했던 억압 형상화하고 있고, 칠흑의 감방이라는 표현도
청동의 벽을 감방으로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억압. 그 다음에 바람에 실려서 널리 널리 퍼지는 모습,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먹구름이 깔리면, 근데 이 먹구름이 깔리면이라는 게 또 다른 억압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또 다른 억압이 나타나도 나는 널리 널리 퍼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복 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억압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루의 음양이 된다라고 형상화했다. 근데 가루의 음양은 조금 이미지가 독특하지. 음향인데 가루래. 그러면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확산돼가는 자유를 되게 감각적으로 형상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먹구름은 부정적이야. 왜죠? 라고 하면은 먹구름이 깔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 마지막 연이. 그러니까 먹구름이 깔렸을 때 나는 보다 뇌성이 뭔지 알지 얘들아. 뇌성이 천둥 소리잖아. 그러니까 먹구름이 깔려도 지지 않고 천둥 소리와도 같이 종소리였잖아 원래 화자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의지야 의지. 확산하려는 의지. 먹구름에 지지 않으려는 의지. 그게 끝이야. 사실은 정말로 선생님이 종소리도 해야지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상징적인 시어다 보니까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이걸 어렵게 볼 필요는 절대 없어. 그냥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 왜냐면 박남수가 이미지즘이거든. 종소리 그 자체가 자유를 뜻하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를 종소리에 비유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종소리 그 자체를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 누구야? 그럼 종소리야? 원관념이 종소리야. 그러니까 종소리를 의인화했어. 비유적 표현이야. 근데 종소리는 대체 뭘 상징해? 이러면 자유를 상징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름이 된다, 웃음이 된다, 악기가 된다. 이거 다 비유적 표현이야. 그 다음에 뇌성이 된다. 비유적 표현이야. 종소리가 막 천둥이 된다. 가루가루의 음향이 된다. 비유적 표현이야. 근데 이게 상징하는 건 뭐야? 그러면 자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잘 자. 또 전체 문자 돌리고 선생님도 자도록 할게. 끊는다요. 빠염.